안녕하세요. 들으면 들을수록 행복한 부자가 되는 채널 책소홀리입니다. 리들리드 출판 토마스 스탠리 윌리엄 덴코 지음의 이웃집 백만장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미국의 부에 관해 완전히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다. 부는 수입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 만일 당신이 해마다 많은 수입을 벌어들이면서도 그것을 모두 다 써버린다면 당신은 부유해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단지 부유층의 생활을 누리고 있는 것일 뿐이다. 부는 당신이 축적하는 것이지 소비하는 것이 아니다.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을까? 이 점에 관해서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다. 부를 축적하는 능력은 대부분의 경우 행운도, 유산도, 고학력도, 심지어 지성과도 관계가 없다. 부는 대개 근면하고 인내심이 강하며 계획적이고 자제력 있는 생활 습성으로 얻을 수 있다. 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자제력이다. 나는 왜 부자가 아닐까?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늘 이런 질문을 던진다. 대개의 경우 그들은 근면하게 일하고 고등교육을 받았으며 수입도 좋은 사람들이다. 그런데 왜 부자는 그토록 적은 것일까? 백만장자와 당신. 오늘날 미국의 개인 재산은 총 22조가 넘는다. 과거 어느 때보다도 많은 액수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미국 시민은 부자가 아니다. 미국 가구의 3.5%가 거의 절반의 부를 소유하고 있다. 나머지 가구들은 대부분 그 근처에도 못 미친다. 여기에서의 나머지 가구들이란 빈곤층에 속하는 가구를 일컫는 말이 아니다. 수백만에 달하는 이 가구들은 대부분 중간 혹은 그 이상의 수입을 올리고 있다. 미국의 2,500만 가구가 연간 5만 달러 이상의 소득을 올린다. 700만 가구는 연간 소득이 10만 달러가 넘는다. 너무나 많은 가구가 이렇게 고소득을 올리고 있지만 이들 중 재산을 모아놓은 사람은 얼마 되지 않는다. 따라서 많은 이들이 봉급에만 매달려 산다. 바로 이들이 이 책에서 배울 것이 가장 많은 사람들이다. 미국의 전형적인 가구, 즉 평균치에 해당하는 가구를 예를 들어보자. 지금 살고 있는 집을 사는데 들인 돈을 제외하면 순재산이 1만 5천 달러 미만이다. 여기에서 자동차, 가구 등의 요소마저 빼버린다면 어떻게 될까? 대개의 경우 주식이나 유가증권 같은 가정금융자산은 제로 상태가 된다. 고용주로부터 받은 월 수입이 없다면 평범한 미국 가정은 경제적으로 얼마나 오랫동안 버틸 수 있을까? 보통 한두 달 정도일 것이다. 상위 20%에 속한 사람들조차도 진짜 부자는 아니다. 이들의 평균치에 해당하는 가구의 순재산은 15만 달러 미만이다. 주택에 투자한 돈을 제외하면 이들의 평균 순재산은 6만 달러 미만으로 뚝 떨어진다. 그렇다면 미국의 노인들 사정은 어떤가? 사회복지수당이 없다면 65세가 넘은 미국 노인 중 거의 절반이 가난하게 살아야 할 것이다. 7가지 요소. 부자가 되는 사람은 누구인가? 대개 부유한 사람은 성인기의 전 생애를 한 도시에서 살아온 사업가이다. 이 사람은 소규모 공장이나 여러 개의 체인점 또는 서비스 회사를 가지고 있다. 또한 이혼 경험이 없는 기혼자이다. 그러면서도 자신의 몇 분의 1도 안 되는 재산을 가진 사람들의 바로 옆집에 살고 있는 것이다. 그는 절약과 투자에 강박관념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자신의 재산을 스스로의 힘으로 모은 사람이다. 미국 백만장자의 80%는 제1세대 부자이다. 부유한 사람들은 대개 돈을 모으는데 도움이 되는 생활 방식을 따른다. 조사를 해나가는 동안 우리는 성공적으로 부를 축적한 사람들의 7가지 공통 요소를 발견할 수 있었다. 첫째, 그들은 자신의 부에 비해 훨씬 검소하게 생활한다. 둘째, 그들은 부를 축적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시간과 에너지와 돈을 효율적으로 할당한다. 셋째, 그들은 상류층이라는 사회적 지위를 과시하는 것보다 재정적 독립을 더 중요시한다. 넷째, 그들의 부모는 성인 자녀에게 경제적 보조를 제공하지 않았다. 다섯째, 그들의 성인 자녀들은 경제면에서 자립적이다.
6째, 그들은 돈 벌 기회를 잡는데 능숙하다. 7번째, 그들은 적절한 직업을 선택했다. 이 모든 연구를 통해 우리가 발견해낸 것은 무엇일까? 가장 중요한 것은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는 절제와 희생, 근면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약한 아이를 더욱 약하게 하는 방법. 그렇다면 부유한 부모들은 자신의 재산을 어떻게 해야 할까? 언제 그리고 어떻게 자녀들에게 나누어 주어야 할까? 당신이 잠시 동안 전형적인 미국의 부유층 부모라고 가정해보자. 당신은 큰아이가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매우 독립적이고 목적의식이 뚜렷하며 자제력도 강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당신은 그 아이의 결정을 통제하지 않음으로써 그런 자질을 키워준다. 대신 자립심이 부족한 다른 자녀의 결정을 도와주는데 더 많은 시간을 보내거나 혹은 그 아이를 위해 당신이 결정을 내려버리기도 한다.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 당신은 강한 아이를 더 강하게 그리고 약한 아이를 더 약하게 만드는 것이다. 당신이 10살짜리 아이를 데리고 신체 검사를 받으러 간다고 가정해보자. 담당 의사가 당신에게 아이가 체중 미달에다 성장 발육이 미숙하다고 말한다. 당신은 이런 평가에 어떻게 반응하겠는가? 아이의 성장 발육을 향상시킬 방법을 찾을 것이다. 운동을 시키고 비타민을 복용시키며 웨이트 트레이닝을 시키고 스포츠를 시키는 등 대부분의 부모가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할 것이다. 만일 부모가 그 반대로 행동한다면 정말 이상하지 않겠는가? 자기 아이에게 음식을 덜 먹이고 운동도 덜 하라고 하는 부모가 있다면 당신은 어떤 생각이 들겠는가? 자녀에게 성격상의 약점이 나타날 경우 이 아이를 더 약하게 만드는 방법이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어떤 부모가 아들의 작문 실력과 표현력이 떨어진다는 얘기를 듣게 되었다. 부모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우선 부모는 아이를 다른 학교로 전학시켰다. 그러나 아이의 언어 능력은 향상되지 않았고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의 숙제를 대신해주기 시작했다. 그 아들은 지금 대학교 3학년이 되었지만 아버지는 여전히 아들의 숙제를 해주고 있다. 다른 경우를 보자. 어떤 부유층 부부에게 12살짜리 딸이 있었는데 그 아이는 수줍음이 많아 남이 말을 걸기 전에는 좀처럼 입을 열지 않았다. 이런 딸이 걱정된 어머니는 딸의 선생님에게 메모를 보내 자기 아이를 교실의 뒷자리로 옮겨달라고 부탁했다. 앞자리에 앉으니 선생님에게 너무 자주 질문을 받아서 아이가 불편해한다는 것이었다. 이런 메모를 받고도 선생님은 자리를 바꿔주지 않았다. 그러자 아이의 어머니는 바로 그날 오후 선생님에게 항의 전화를 했다. 마침 그때 자리에 없어 전화를 받지 못한 선생님이 다음날 오후 그 어머니에게 전화를 했으나 무시당했다고 느낀 어머니는 즉시 아이를 다른 학교로 전학시켰다. 이런 경우 부모의 행동은 어떤 결과를 부르게 될까? 결국 부모는 약한 아이를 더 약하게 만드는데 한몫하고 있는 것이다. 만일 당신 아이들에게 언어 능력이 부족하다면 그 약점을 극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런 경우도 있다. 아들이 수학에는 상당히 우수하지만 언어 능력은 매우 약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아버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했다. 그는 매일 저녁 식사 시간마다 아들에게 SAT 문제집에 있는 단어 3개를 골라 정의를 말하도록 시켰다. 수백 번의 저녁 식단마다 아버지는 아들의 가정교사가 되어주었고 또한 아들을 위해 전문 가정교사도 고용했다. 이런 노력들이 효과를 나타내 결국 그 아들은 입학 조건이 가장 까다롭다는 아이비리그를 우수한 성적으로 입학하여 수석으로 졸업했다. 약한 아이들은 성인이 되면 어떻게 될까? 그들은 대개 진취성이 부족한 어른이 된다. 이런 사람들은 경제적 능력은 부족하면서도 상당한 소비 성향을 갖게 된다. 따라서 그들은 어렸을 때 부모 밑에서 누렸던 생활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경제적인 보조를 필요로 하게 되는 것이다. 다시 한번 말한다. 많은 돈을 지원받는 성인 자녀일수록 재산을 덜 모으게 되며 반면에 적게 지원받을수록 더 많은 재산을 모으게 된다. 이것은 통계적으로 증명된 관계이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부모들이 자신들의 재산을 가지고 자동적으로 자녀를 경제적인 면에서 생산적인 성인으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잘못된 생각이다. 자제력과 진취성은
자동차나 기성복처럼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부유한 부모와 생산적인 자녀를 위한 규칙. 첫째, 자녀들에게 부모가 부유하다는 사실을 절대로 말하지 마라. 왜 많은 성인 자녀들은 고소득을 올리면서도 그만큼의 재산을 모으지 못하는 것일까? 주요 원인으로는 어렸을 때부터 부모가 부유하다는 말을 끊임없이 들어왔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성인 자녀가 그 부모들이 부유한 생활 방식에 따라 사치스럽게 살아왔기 때문이다. 오늘날 미국 사회에 퍼져 있는 과소비를 생활 방식으로 선택해 살아온 것이다. 자녀들이 부모를 모방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둘째, 당신이 아무리 큰 부자라도 자녀들에게 절제와 근검 절약을 가르쳐라. 검소하고 절제하는 부모가 좋은 역할 모델이 되어준 로스 박사는 이렇게 말했다. 아이들은 무척이나 영리합니다. 부모가 실천하지 않는 규칙은 따르려 하지 않지요. 우리 부부는 엄격한 부부였어요. 규칙대로 살면서 아이들이 보고 배우도록 했지요. 아이들은 우리를 보고 배운 겁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지시하는 것과 부모의 행동 사이에는 반드시 일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아이들은 모순을 금방 알아차리거든요. 셋째, 아이들이 성숙하고 엄격하며 어른스러운 생활 습관과 직업을 가지기 전까지는 부모가 부자라는 사실을 결코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라. 다시 한번 노스 박사는 이렇게 말했다. 저는 아이들을 위해 신탁기금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상속세를 좀 줄이기 위해서지요. 신탁금은 아이들이 40세가 넘기 전에는 분배되지 않을 겁니다. 그 나이라면 돈 때문에 생활 방식이 바뀌지는 않을 테니까요. 나이 40이면 이미 자신만의 생활 방식을 가지고 있겠지요. 돈은 아이들을 유혹에 빠지게 합니다. 어릴 때는 특히 더 그렇지요. 대중매체, 그중에서도 TV는 젊은이들의 가치관을 마음대로 조종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캐캐 묵은 농담으로 사람들을 웃기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지요. TV는 소비를 지나치게 강조합니다. 저는 소비하라고 거저 돈을 준 적이 없어요. 아이들에게 살 것이 있으면 먼저 돈을 모으라고 항상 말하지요. 넷째, 자녀와 손자들에게 유산 상속에 관해 되도록 말하지 마라. 빌리, 너는 집을 받게 될 거야. 밥, 너는 여름별장을 받을 거고. 넷째, 자녀와 손자들에게 유산 상속에 관해 되도록 말하지 마라. 빌리, 너는 집을 받게 될 거야. 밥, 너는 여름별장을 받을 거고. 라는 식의 구두 약속은 결코 하지 마라. 아이들이 모여 있을 때나 술자리에서는 특히 더 그렇다. 쉽게 잊어버리거나 누구에게 뭘 주겠다고 했는지 혼동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녀들은 결코 잊지 않으므로 그것을 받지 못하게 되면 당신과 다른 형제들에게 그 탓을 돌릴 것이다. 잘못된 약속은 대개 불화와 갈등을 빚어내기 마련이다. 다섯 번째, 협상 전략의 일환으로 자녀에게 현금이나 고가의 선물을 주지 마라. 그런 것은 사랑의 표시로 주거나 의무에 대한 대가로 혹은 친절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주어라. 성인 자녀들은 압력을 가하기 위해 여러 가지 협상 책략을 쓰는 부모에 대해 애정과 존경심을 잃게 된다. 이런 식의 강요는 부모가 어린 자녀를 달래는 과정에서 생겨나게 되는데 12살 정도 되는 아이들도 쟈니한테 자전거를 사주었으니 나에게는 외건을 사주세요 라는 식의 방법을 터득하게 된다. 쟈니 형제는 사랑과 친절의 상징으로 선물을 받아야 하지만 아이들은 뭔가를 받아내기 위해 부모를 조르고 억지를 부려야 한다고 생각하게 된다. 그러면서 형제끼리 서로 적대시하게 될 수도 있다. 여섯 번째, 성인 자녀의 가족 문제에 참견하지 마라. 제발 부모들은 자신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생활 방식이 성인 자녀나 며느리 또는 사위의 생활 방식과 정반대가 될 수도 있음을 알아두기 바란다. 성인 자녀들은 부모가 참견하게 되면 화를 내게 되므로 자녀들이 자율적으로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어야 한다. 충고를 하더라도 허락을 받고 하고 성인 자녀에게 비싼 물건을 선물할 때에도 먼저 의사를 물어라. 일곱 번째, 자녀와 경쟁하지 마라. 당신이 그동안 축적해온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자녀에게 자랑하지 마라. 그런 태도는 자녀를 혼란스럽게 만든다. 자녀들은 재산 축적이라는 면에서 경쟁 상대가 될 수 없다.
자녀들은 당신의 업적을 높게 평가할 만큼 충분히 현명하다. 결코 내가 내 나이 때는 말이야 하는 식으로 대화를 시작하지 마라. 8번째, 자녀들 각자가 개별 인격체라는 사실을 잊지 마라. 자녀들의 행동 동기와 성취 목표는 각각 다르다. 당신이 아무리 애를 써보아도 자녀들 사이의 경제 격차는 항상 존재하기 마련이다. 생산력이 떨어지는 자녀에게 경제적 보조를 해주는 것은 그 차이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벌리는 꼴이 된다. 또한 이 때문에 불화가 생길 수도 있다. 9번째, 당신이 생각하는 성공의 상징을 강조하지 말고 작은 것이라도 자녀의 성과를 강조하라. 자녀에게 돈 쓰는 법만 가르치지 말고 성취하는 법도 가르쳐라. 소비 수준을 높이기 위한 돈벌이가 궁극적인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 켄의 아버지가 늘 켄에게 가르쳐왔던 것이 바로 이것이다. 재정과 마케팅 부문을 전공한 켄은 우수한 성적으로 MBA를 마쳤다. 의사인 아버지는 켄에게 자주 이렇게 말했다. 나는 사람들이 지닌 재산에는 감명받지 않는단다. 하지만 그들이 성취한 업적에는 감탄하지. 나는 의사가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항상 내 분야에서 최고가 되도록 노력할 뿐 돈을 쫓지는 마라. 내 분야에서 최고가 된다면 돈은 자연히 따라오게 되어 있으니 말이다. 켄의 아버지는 이런 신념을 가지고 살았다. 그는 자신의 소득 수준보다 훨씬 검소하게 살았으며 현명하게 투자했다. 켄은 이렇게 말한다. 아버지는 8년에 한 번씩 새로운 뷰익차를 사십니다. 아버지는 32년 동안 같은 집에서 사셨는데 1에이커도 안 되는 아담하고 좋은 집이었지요. 6식구의 방은 4개고 욕실은 2개여서 하나는 부모님이 쓰시고 다른 하나는 우리들 넷이 함께 썼어요. 켄의 아버지가 아들에 관해 가장 칭찬한 부분은 무엇이었을까? 제가 고등학교를 다니는 동안 줄곧 팬케이크 식당에서 파트타임으로 식기 치우는 일을 했다는 점입니다. 또 아버지에게 돈을 달라고 한 적이 없다는 것이고요. 하지만 아버지는 제가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수천 달러를 자진해서 빌려주셨지요. 그리고 3번째는 대학원 학자금을 마련할 수 있을 정도의 이익만 남기고 사업체를 판 것입니다. 그 후 한 번도 아버지에게 재정적 지원을 요청하지 않았죠. 켄이 오늘날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성취이다. 켄의 아버지는 아들에게 훌륭한 역할 모델이자 조언자가 되어주었다. 그러나 켄은 고등학교 시절 식기 치우는 일을 하면서도 얻은 경험 또한 자신에게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저는 서민들의 삶을 보게 되었어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알게 되었던 거죠.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쥐꼬리 많은 보수를 받으며 오랫동안 얼마나 힘들게 일해야 하는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많이 벌더라도 돈을 낭비해서는 안 되지요. 10번째, 돈보다 귀한 것이 많다는 사실을 자녀들에게 알려주어라. 건강, 장수, 행복, 사랑 넘치는 가정, 자립, 진실한 친구, 이 중 5가지를 가지고 있다면 부자이다. 명성, 존경, 성실, 정직, 그리고 성취의 역사. 돈은 인생이라는 케이크 위의 장식물 같은 것이다. 돈 때문에 남을 속이거나 훔칠 필요는 없다. 돈 때문에 법을 어길 필요도 없으며 탈세를 할 필요도 없다. 이 나라에서는 정직하게 돈을 버는 쪽이 더 쉽다. 사람들에게 바가지를 씌우면 당신은 업계에서 살아남을 수 없을 것이다. 인생은 장거리 경주이다. 당신은 역경을 피해갈 수 없으며 인생의 기복에 섰을 때 자녀를 보호할 수도 없다. 성공한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장애와 맞서 이를 극복해온 사람들이다. 이들은 자신이 헤쳐나가야 할 역경을 거부하지 않은 사람들이다. 사실 이런 역경을 피해가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사회의 모든 악으로부터 자녀를 보호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결코 자녀를 두려움과 걱정, 그리고 의타심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도록 만들 것이다. 절대. 풍요로운 삶의 방식이 아닌 많은 돈만을 물려주는 사람을 우리는 졸부라고 부르지요. 자녀와의 관계에서 부의 상속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지 곰곰이 생각해 본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 한 권의 멋진 책으로 여러분의 삶을 이루고 누비고 즐기세요.